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하겠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물폭탄 태풍 타파가 제주를 거쳐서 지금 남해안 일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지난 타파는 2시간 반 후인 밤 10시쯤에 부산에 근접할 예정인데요. 이 3년 전 태풍 차바떼처럼 만조까지 겹쳐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광안리 밀락 위판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보이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밀락 위판장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바짝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약 2시간 반 뒤인 밤 10시쯤 이곳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떼처럼 이번에도 만조시간과 겹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을성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고 있어 해안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람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해 정박한 뱃길이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에는 이른바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본부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37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져 부산에 근접하는 시간이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밤 10시를 전후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밀락 위판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SNS상의 태풍의 위력을 보면요. 부산 센턴시티인데 건물 흔들립니다. 경주인데 역대급 태풍이고 울산인데 사람이 날아다닌다. 제주는 지금 잠잠해졌어요. 이런 SNS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태풍이 지나갔지만 가장 먼저 태풍의 습격을 받았던 제주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초속 35m의 강풍에 물폭탄이 터졌고요. 비행기, 여객선 모두 묶였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제주도 피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입간판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모델하우스 외벽이 뜯겨져 나갔고 거리엔 오토바이와 나뭇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호등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뿜어낸 강한 비바람이 제주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수 같은 장대비에 계곡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도로 역시 물바다가 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 곳곳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은 바닷길과 하늘길을 완전히 끊어놨습니다. 어제는 제주국제공항 출발과 도착 항공편 29편이, 오늘은 오후 6시까지 계획이 잡혔던 400여 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도 안 뜬다고 하고 출근도 못 할 것 같고 애기도 못 보러 가서 지금 계속 여기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뿐만이 아니고요. 부산, 목포 등 남해안 일대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노후주택이 붕괴해서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집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산에서 2층짜리 노후주택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쿵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 손님 저기 손님 주변에 손님이 꽤 몰렸었어요. 미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여성은 9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부서졌고 바닥엔 벽돌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교회 3층 외벽이 무너지면서 벽돌이 갑자기 쏟아져 길을 지나던 50대 여성이 머리 등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로 옆 낭떠러지에 버스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진술은 저희가 들어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전남 곡성의 체육관에선 대형 채광 유리가 강한 바람에 통째로 떨어져 배드민턴 경기를 하던 4명이 다쳤습니다. 울산에선 강풍의 요트가 백사장으로 떠밀려와 자초됐고 남부지방 곳곳에서 신호등과 간판, 가로수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17호 태풍 타파가 지금 부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고요?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늘 밤에 예상이 되고 있는지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지금 네. 태풍 타파 정확한 위치 어디쯤이에요? 네, 부산에 아주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타파의 예상 진로인데요. 바로 현재 이 위치입니다. 남해 남동 쪽이고요. 부산에서는 남서쪽 120km 정도에서 동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 밤 10시쯤에 부산 앞바다에 60km 정도까지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내일 새벽 독도 부근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2주 전 주말에도 태풍 링링이 왔었단 말이에요. 한반도를 관통해서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근데 2주 만에 또 왔어요, 태풍이. 왜 이렇게 자주 옵니까? 네, 가을 이때쯤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남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예상보다 올라와 있어서 한반도에 걸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고 기상청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열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었다면 태풍도 일본 아래쪽으로 지나갔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열도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게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태풍 링링하고 이번 태풍 타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타파가 링링보다 바람은 조금 약하지만 비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원래 태풍이 북쪽에 비구름대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링은 서해상에 많은 비를 뿌렸고 타파는 그 북쪽인 남해안 내륙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한반도에 그 선선한 공기가 내려와 있었는데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올라와서 만나면서 본 태풍이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이미 비를 한 번 뿌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태풍이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 오기 전에도 이 서울 쪽에도 비가 오고 그랬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태풍과 비교해 보면 말이죠. 이번 타파와 경로가 비슷한 태풍으로 이제 차바와 콩레이가 이제 거론되는데 그때 그 태풍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었죠? 네, 이번 타파와 비슷한 태풍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왼쪽이 2016년에 차바고요. 네. 오른쪽이 지난해의 콩레입니다. 네. 이 두 태풍의 진로가 타파와 아주 비슷합니다. 다 이제 대한해협을 빠져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태풍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차바가 부산 앞바다를 지날 때 최대 풍속이 초속 32m였는데 이번 타파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차바는 울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인명피해가 7명, 그 재산피해가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콩레이도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차바와 콩레이는 부산에 근접해서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이번 타파는 조금 아래쪽에 처져서 지나가기 때문에 비 피해만 줄이면 대규모 피해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그 재난 문자가 여러 구청에서 뭐 몇 번씩 와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불만을 나타냈다고 그러던데요? 네,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재난 문자가 여러 차례 오면서 더 불안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각 부에서 보낸 재난 문자인데요. 행정안전부가 긴급 재난 문자 승인 권한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해서 이달 1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부산에서도 16개 구군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다 발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 기지구간에 있는 시민들에게만 발송이 돼야 하는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부에서도 수신이 된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사는 분이 여러 구청에서 보낸 그런 문자를 받게 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말이죠. 타파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베 총리라는 사람이 이 럭비 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 네, 아베 총리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10초짜리 영상은 아베 총리가 럭비공을 받았던 뒤에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마스코트 사이에 공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일본에서 저거군요, 저거. 예. 네,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요. 태풍 타파로 난리가 났는데 총리가 어떻게 국제 이벤트 홍보에만 열중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럭비 월드컵이 열리고 있으니까 뭐 그 홍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지바현에서는 지금 열흘째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 저는 비판이 일고 있나 보군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대처를 잘해달라고 좀 당부를 했고요. 2003년 태풍 매미는 한밤중에 남해안 일대를 강타했고요. 아침이 돼서야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타파가 2016년에 차바와 닮은 꼴이고 역시 지금 한밤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은 부산에 이어서 동해안도 초비상 상황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2시간 뒤 밤 10시에 부산을 통과하고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할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강원도 상황은 어떤지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한혜 기자, 현재 상황 어떤지 전해 주십시오. 예, 삼척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강원 동해안은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굵어진 빗줄기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쉬지 않고 강하게 내리 퍼붓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요. 이 파도는 이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도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 삼척에는 어제부터 12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의 계곡물은 빠르게 불어났고 삼척시 도계읍의 한 도로에선 나무가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35m 안팎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태백산과 치악산 등 국립공원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도내 선박 600여 척도 발이 묶였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은 자정쯤 포항 앞바다를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곳 삼척항과의 거리는 1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태풍 때문에 기상청은 잠시 후인 밤 8시 반부터 동해안 전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독도를 지나 완전히 빠져나가는 내일 오전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삼척항에서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이처럼 동해안 일대와 남부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중심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는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곳이 의류상가가 밀집한 곳이라 피해도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정수정 기자가 화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고층 건물들도 형체가 희미합니다. 행인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코를 막고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동대문 시장 의류상가에서 시작된 불은 저녁 늦게까지 잔불 정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꽃이 튀며 발생한 화재는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내부 공사 중이던 근로자 2명도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3층 의류 매장에서 시작했는데 불꽃이 섬유 속에 숨어 있어 쉽게 잡히지 않아 오늘 오전에는 인근 상인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3층에 200여 개가 넘는 좌판식 의류 점포로 불이 번진 데다 창문이 없는 건물이다 보니 연기를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 받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울고불고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냄새 때문에 저거 이제 장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화재로 연기가 일대를 덮으면서 인근 도로는 양방향으로 교통이 통제돼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80여 대와 소방관 2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네, 오늘 화재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화재 소식을 몰랐던 분들은 대체 이 타는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지 궁금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연기가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 상가 주변은 불이 나자마자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역사는 물론 평화시장이 위치한 서울 도심권 전역으로 매캐한 냄새는 확산했습니다. 전철 딱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타는 듯한 냄새는 났는데 지금 오니까 딱 느껴져. 타는 냄새, 매캐한 냄새. 원단이나 의류 속에 남아있는 열기가 불씨를 만나 계속 발화하면서 안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지독한 냄새를 뿜어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캐한 냄새는 태풍이 몰고 온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방대가 안으로 진입해서 그 물을 계속 뿌리면서 그 열기를 식히고 그 연기도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지금 그런 작업을 계속.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예비비 투입 등 상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정 출산 의혹을 놓고 홍준표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이 두 번째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아들의 이중 국적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하자 민 의원은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 보도를 보시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국적을 둘러싼 내부 총질 논란, 그 전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조국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치의 13일이고 국민 모욕의 13일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따라든 조국 따라든 황교안 대표와 따라든 저희 따라든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계속되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또다시 같은 당인 나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의 이중 국적 여부를 밝히라며 이번 논란이 마치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때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고 자극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또다시 공격성 발언을 하자 나 원내대표는 애써 무시하면서도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홍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 총질은 정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조국 공격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민 의원은 지난 추석 때도 나 원내대표 사퇴를 놓고 예의를 지켜라, 오버액션 등 거센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단결해야 할 시점에 홍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당 지도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 자녀들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동시 특검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홍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계속 쓴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예. 홍 대표의 공격은 나 원내대표가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을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합의를 여당 이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라며 더 이상 야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이후에도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하는 등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런 메시지를 날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홍 전 대표가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황 대표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최근 삭발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 전 대표가 황 대표를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네, 나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도 현 지도부를 흔들어 자신의 당내 입지와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총선이 임박해지면 홍 전 대표의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력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발언에 대한 당내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경욱 의원은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내용을 떠나서 홍 전 대표 발언 자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합니다. 그래요? 진정으로 당을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네, 홍준표 전 대표처럼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존재하는데요. 예.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결국 핵심 증인 없이 단 하루짜리로 끝나면서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부족했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조국 연대로 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리포트 보니까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 동시 특검을 제안을 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예. 그 자신의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동시 특검을 제안한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뜬금없이 원정 출산했다 그래요. 제가 맞습니다. 원정 출산했어요. 무슨 원정 출산했냐? 부산에 살면서 아기 낳을 때 친정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 낳습니다. 어제 발언인 거죠? 네. 미국 가서 원정 출산 안 했다 이제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뭐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자 동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층에게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당에게는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황당한 제안으로 의혹을 비켜가려는 새로운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뭐 강력하게 또 비판을 했고 검찰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요. 아들이 고교생 시절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밝혀달라고 한 건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정치권 고소 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부서입니다. 사건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검찰이 조국 장관 딸 수사처럼 해당 사건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자녀에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제까지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자녀까지 특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단적 대치를 좀 멈추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전정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매춘 발언을 두고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대 측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일제히 비판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즉각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지난 19일 강의에서 한 위안부 매춘 발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위안부와 매춘부를 동급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연대 총학생회 측은 SNS에 류 교수의 수업 중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 측은 사회학과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정기중앙운영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본 사안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도 학교 차원에서 류 교수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중이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도 성명을 내고 류 교수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그 유석춘 교수의 발언은 그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아픈 역사와 상처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망언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류 교수에 대해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는 일제히 사과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의자 이모 씨는 화성 10차 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 만에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처제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이모 씨가 범죄를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91년 4월 10차 사건이 끝이었습니다. 유령 용의자는 2년 9개월 후인 1994년 1월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10차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 만에 살고 있던 이곳 화성 지역에서 결혼해 이듬해엔 아이도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범행을 그만두려 했지만 폭력과 성적 욕구를 참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제 살인 사건을 조사한 청주경찰은 용의자의 아내가 남편의 성도착증을 호소하며 진술 내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의 항소심 판결문엔 내성적이지만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했고 아들과 아내에게 상습 폭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검거가 돼서 처벌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다고 봐요. 우는 계속 꿈틀거렸기 때문에 어린 처제를. 국과수는 최근 경찰이 보낸 감정물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밝혔습니다. DNA에 이어 혈액형까지 용의자와 일치한 가운데 경찰이 입을 담은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처럼 용의자 이모 씨가 진범이라면 화성 사건 당시 경찰이 배포했던 몽타주와 얼마나 닮았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키와 나이는 일치했지만 왼쪽 손목에 문신이 없다는 점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배포한 수배 전단입니다. 가까스로 범행을 피한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왼손에 문신, 봉숭아물을 들인 흔적, 오른손 흉터 등이 묘사됐습니다. 하지만 부산교도소 등에 따르면 유력 용의자인 이모 씨의 왼손에 문신은 없습니다. 장기간 복역 중인데다 수감 중에 문신을 지운 기록도 없어 원래 문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씨 오른손에는 흉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와 키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씨의 키는 170cm로 알려져 수배 전단의 묘사와 비슷했고 이 씨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는 경찰의 추정대로 1차 사건 당시 23살, 마지막 10차 사건 때는 28살이었습니다. 처제 살인 사건 당시 담당 형사는 몽타주를 본 적이 있었지만 늘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이 씨와는 눈매가 달라 화성 사건의 용의자로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배 전단은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보다 진일보한 과학수사로 DNA가 확보된 만큼 현재까지는 이 씨 외에 다른 범인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드론 테러를 당하면서 큰 화제가 났었죠. 드론 사용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우리나라 상황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한빛 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2달간 무려 8차례나 드론을 날리는 동안 관계당국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에도 이곳 원전 바로 옆 해수욕장에서 20분 동안 드론이 띄워졌는데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 때문에 뭔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경찰 분들이 한동안 이렇게 여기 해수욕장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 들어가 CCTV도 확인하고. 고리 원전 인근에서도 올해 10차례나 드론 적발이 있었고 그 가운데 2건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반경 3.6km는 아예 비행이 금지돼 있고 반경 18km까지는 허가가 없으면 비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발견하거나 신고에 의지하다 보니 무단 드론 비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근무를 쓰고 있는 방호 인력들이 그걸 최초 발견을 하고 즉시 이 군경에 부랴부랴 관계당국은 23일부터 고리원전 주변에서 드론 방호 장비 시험 검증에 들어갑니다. 12kg 이상 등록된 대형 드론 수가 10,000대에 육박하고 조종 자격 취득자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드론 인구에 비해 보안 대책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이제 8시를 막 지난 시간인데요. 이제 태풍이 2시간쯤 뒤면 부산을 지나갈 겁니다. 네, 시시각각으로 부산과 남해안 일대 태풍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뉴스를 시작하면서 부산 현장을 연결했는데 이제 30분쯤 지났죠. 지금 남해안 지역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경남 마산항의 현장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전해주세요.
네, 경남 창원 마산항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곳은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태풍 타파가 제주도를 지나 대한 해협으로 올라오면서 이곳 해안선을 거쳐 부산 방면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을 안고 바닷길을 통과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폭우를 동반하면서 비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태풍과 맞닥뜨린 경남 거제에는 250mm, 지리산을 낀 산청에는 230mm의 비를 뿌렸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내일 새벽 2시까지 이곳 경남 마산항을 비롯한 경남 해안가가 만조가 된다는 겁니다. 강한 비와 만조가 만나게 되면 해안가와 저지대 침수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남 해안가는 지난 2016년 차바와 2003년 매미 때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이곳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가에는 현재 14,000여 척의 어선과 여객선이 배항해 있고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도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법을 조율하고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면서 민부론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릴레이 삭발과 단식 같은 강경투쟁에 대한 피로감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공약의 재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회처럼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에 무선 마이크를 얼굴에 부착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만들자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부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응급 사태에 빠졌습니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줄푸세 정책의 환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 작업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가 동원됐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삭발과 단식 등 장외투쟁에 몰두하던 황 대표가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민생을 강조한 민주당과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이 오늘 공급 한도인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선착순이 아닌 만큼 오는 29일 자정까지 신청을 하면 같은 자격을 갖게 되고 집값이 낮은 신청자가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태풍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 현재는 부산 남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잠시 뒤 밤 10시에는 부산과 울산이 태풍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겠고 이후 내일 새벽에는 대한 해협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부터 자정까지가 사실상 태풍의 고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어리목에는 7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리산에도 27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더욱 거세졌는데요. 산간과 도서 지역을 따라서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수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은 보신 것처럼 현재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서울을 따라서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